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이행섭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3년 테마별 노동법 강좌 하나의 시간으로서 노동위원회 사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때 심판사건,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등 징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 또 조정사건들이 있고, 복수노조 관련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랄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나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노동법률지원센터의 구성원 노무사고,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돼서 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노무법인 이름은 노무법인 온이라고 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습니다. 예, 이응섭 노무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위원 사건의 모든 것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나무가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새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밀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나무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거라고 하면 그 내면인 뿌리는 나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활동 또한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이 안에서 보이는 영역의 중요성, 그걸 좀 전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걸 조합에서 빗대보면 이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조합원분들 개개인의 조합에 대한 믿음 혹은 조합에서 느끼는 즐거움, 조합원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겉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조직력, 그리고 조합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실들을 우리 조합원과 함께 나눠 가지는 것들을 조합 활동의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더 많은 지지 세력과 더 많은 신뢰를 쌓고 회사 쪽하고 더 소통을 하고 열매 과실들을 더 키우는 활동들, 그게 실제 노동조합의 분배적 기능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 내면의 핵심 사항들을 우리가 조합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비어천가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멜세,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그치질 않는다. 결국은 본질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다. 즉 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이죠. 그리고 조합원의 신뢰를 받은 조합 간부들이 사측과 함께 우리의 조합 내부의 고유한 기능인 분배적인 기능, 즉 경제적 기능으로 얘기되는 분배적 기능인 공정한 분배를 우리가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뿌리고 또 우리로서는 깊은 우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하죠. 그래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임금상 5%. 그럼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5%에 도달해야 되고. 여기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신 선장님이 계시고, 뒤에 기관실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관실에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조합 간부님이 계시는 거고, 구성원이 또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 선장의 책임은 막대하고 무한하지만, 모든 각각의 기능들이 적당히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될 때 사실 배가 5%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구성원의 책임이고 위원장님의 무한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를 정했던 거와 함께 배가 항구에 들어가서 도착하는 거와 같이 일관되게 다 협동해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조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노동위원회 사건도 이렇게 항로를 쭉 결정했는데 사측에서는 이 기관실에 있는 우리 조합원분을 바깥으로 뺀다거나 여기 연료계통에 계신 분을 다른 데로 전출시킨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통해서 구제 신청을 넣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노동위원회 노동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된 노동사건을 보고 개별적 우리 근로관계와 관련된 노동사건들도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면 아마 그 시간은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노동사건을 시작해보면 노동위원회 시작은 1953년 3월 8일에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노사공익위원 각각 3인이 심판사건에 들어오고 또 조정사건에도 민간조정, 일반사건에서는 노사, 공익위원 이렇게 세 분이 들어오는 거고 공익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사건은 공익위원 세 분이서 구성돼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 신속입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조정판정에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법원으로 가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들을 노동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중노위까지 가는데 100일 정도 예를 들어 120일 정도 4달 5달 정도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진노위는 보통 심판사건은 5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판정문 받고 뭐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중노위 신청 넣어서 또 거기서 또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한 최대 5달, 빠르면 4달 이 정도 중노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이따 뭐 다루겠지만 법원으로 가면 그거에 한 2, 3년은 훌쩍 그냥 뛰어나가는 부분이라 여기 신속성의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성격과 구성은 저희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고요. 예. 그리고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노위 위원장님은 우리 대통령이 선임하고요.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은 중노위 위원장이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우리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파업권의 쟁취 혹은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이런 과정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조정제도가 있고 또 조정보다는 더 강력해서
그 안에서 단체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재를 넣었을 때는 아예 딱 중재안을 노동위원회에서 주면 수락 여부랑 관계없이 단체백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공사업 쪽에서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를 결정하고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기능 중에 복소노조 쪽에서 요즘 사건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 과정에서 뭔가 창구단위나 절차에서의 교섭 요구나 교섭 요구에 따른 사실 공고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정명령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또 교섭 요구 노동사업 확정 공고 시정 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이 신청을 하는 건데, 즉 잘못됐으니까 그거 수정해 주세요. 왜 공고를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거고, 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돼야 교섭권을 확보하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선정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맥이 같다.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섭대표 결정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섭대표 결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냐 안 갖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구성에 따른 결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결정해 주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뭐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어느 쪽은 영업이고, 그죠? 한쪽은 공장인데, 이 영업 쪽의 근로조건과 공장 쪽의 근로조건이 매우 다를 때, 지금은 한꺼번에 교섭하는 창구단위나 절차에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이걸 구분해서 이쪽 교섭과 이쪽 교섭을 구분해서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노동위원회의 한 가지 기능이기도 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꽤나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분리 결정이 되면 사측은 분리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는 거고, 최근에는 분리됐었는데 다시 또 이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유사하게. 그럼 다시 또 통합하는 통합결정도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심판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관련된 심판 사건인데, 우리 쪽은 이걸 뭐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뭐 조합 간부나 위원장님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도 구제 신청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존해서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신문회의장에서 같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가장 많은 사안을 차지하는 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징계 구제 신청 등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조합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 사건 중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하게 사측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공정하게 체결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공정하다는 의미는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이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체결해서도 안 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런 건 균형을 맞춰서 단체협약도 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섭 과정에서는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소수 노동조합과 소통을 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게끔 나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이런 사항은 시정 명령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하는 거고, 시정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심판 사건인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구제 신청의 당사자죠. 피신청인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됩니다. 신청자는 누가 되냐면 소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소수 노동조합이 제 큰 노동조합, 즉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신청을 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노동조합이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즉 차별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지속되는 경우는 차별 시작되고 나서 3개월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있고, 체결돼서 진행되면 체결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사항들은 차별에 따른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방법, 또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대해서 정했어요. 유급휴일에 대해서 정했는데 유급휴가에 대한 문구가 애매합니다. 유급휴일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그건 유급휴일에 포함한다. 근데 유급휴가 중에 그건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사측에서는 휴일 문구를 가지고 와서 경조사 휴가를 뺀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노동위원회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견해 제시 요구를 신청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사항들이 여러 개 있죠. 기타 사항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인데, 이건 공고상에 예를 들어 연봉을 정했고 업무도 정했고 다 채용 공고문에 정했는데, 막상 채용이 돼서 보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채용됐었던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되진 않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노동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제 심판사건 중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건 아까 내용했던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의결 요청 사건들을 떼서 한번 살펴보면,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 중에서 법을 위반했거나 또 지나치게 주로 법이죠. 주로 법이 위반된 것들, 아니면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명령 의결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관청인 뭐 각 구청이나 뭐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요 구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약 또한 우리가 규약을 사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위반되는 경우도 이러한 시정명령 의결을 노동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합 자치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원래 소집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집하지 않아요. 그때는 법에서 정한 거에 대해서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노동위원회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집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기능 중에서 차별구제 신청이 있는데, 뭐 비정규직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즉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별구제 신청인데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일을. 그때 이 근로조건의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이거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없으니까 둘이 똑같이 맞추세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규직일 때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파견이나 단시간, 기간제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교해서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 과정에서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느 일방 혹은 단체협약에서 쌍방으로 하기로 했으면 쌍방, 조정 신청을 해서 파워권을 얻는 것, 아니면 조정 과정에서 잘 조정이 마무리돼서 조정안이 성립이 되는 사안으로 신청하는 조정 사건, 그리고 복수노조 사건에서는 뭐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각종 공고, 시정명령, 그리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건들이 있고, 심판사건 쪽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징계, 부당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이건 여기 아래 있네요. 그것도 여튼 심판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은 부당해고, 또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이런 건들이 심판사건으로 결정됐고, 조정사건은 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건이고, 복수노조 이런 결정사항들 같은 경우도 노동위원회 가보시면 교섭대표 결정과 사건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판사건에서 결정을 해주고, 차별시정 신청 사건도 심판사건에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22년 통계가 한 8월, 23년 8월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죠. 최근 자료고 22년 8월쯤에 나온 사건이고, 전체 통계를 보면 약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16,000건 정도 된다. 그리고 진노위에서 당연히 처리하는 게 많죠. 중노위는 세종시에 있고, 진노위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진노위, 뭐 충청도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있고요. 또 경기 진노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균관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 심판사건 쪽에서 보면 부회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13,000건. 그리고 분호는 굉장히 적고, 그죠? 그리고 복수노조 사건. 창구도 아니라 관련된 것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처벌 신청 사건도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조정 사건은 한 1000건, 1100건 정도 내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한 16,000건 중에 심판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정 사건도 일부 비율이 있다. 두 번째죠. 네. 그리고 연도별 전체 사건 처리 통계를 보면 우리는 쭉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부당해고 사건은 꾸준히 제일 많은 사건이에요. 네, 제일 노란색으로 제일 많고 뭐 22년도에 조금 늘었네요. 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는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그죠? 또 복수노조 사건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죠. 네. 요때 19년에 상당히 많았었고요. 중재 사건도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중재 사건은 매우 조금입니다. 매우 조금. 네. 매우 조금. 요거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고 녹색은요. 네. 그리고 조정만 좀 따로 떼서 보면 전체 요 약 1000여 건 중에서 성립은 50%, 즉 조정안을 그러니까 조정을 가보시면 조정에서 일반 사건은 공익위원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하고 예, 공익사건은 공익위원 3명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해줘서 나름 조정안을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정안을 노사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조정안을 받았다. 그럼 조정 성립입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이 합의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합의 취하. 그리고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당연히 있고 조정 중지 결정도 내릴 수 있어요. 조정을 하다가 당사자가 이견이 너무 커요. 그럼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나름 손을 떼는 거죠. 예, 노동위원회에서 손을 떼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럼 결국은 조정 중지 결정의 효과로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서 진행할 때 중지 결정 됐으니까 찬반 투표를 조합원 쟁행위 찬반 투표를 뭐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고 요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쟁행위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파업이 되는 거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조정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50% 된다는 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심판 사건으로 들어가서 보면 심판 및 차별시정 사건 처리 건수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화해, 취하, 권리구제율이라는 거 자체는 조금 맹점이 화해라는 건 당사자 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약간 금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뭐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해고일로부터 실제 원직복직이 내려지는 심판사건을 통해서 원직복직이 내려지는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측도 졌을 때의 부담감이 있고 노동자 측, 즉 신청인도 이길지 불안한 상황에서 이 합의 말 그대로 화해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고 사실은 직장에 복귀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지 않은 노동자 같은 경우는 화해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 건수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해는 금전적인 조건을 가지고 화해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취하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사측에서 화해까지는 안 가도 금전적인 혜택을 줘서 취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상황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기기 어렵겠다. 그렇게 돼서 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정 건수가 말 그대로 이기는 건수죠. 이기는 건수. 이기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된 거와 화해한 걸 합한 거. 그게 권리 구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죠. 화해까지 합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긴 것만 이쪽에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해 건을 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도별 처리 건수를 보면 처리 기간이죠. 처리 기간을 보면 G노이 아까 제가 50일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50일 내에서 G노이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노이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인데 한 90일 안쪽에서 거의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 시점부터거든요. 시작 시점부터. 왜냐면 이때 진행해서 판정문 받잖아요. 판정문 받아서 중노위까지 가서 다시 판정문 받을 때까지 3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구제 신청 넣어서, 그죠? 구제 신청 넣어서 또 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판정문 받잖아요. 그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법원으로 갔을 때 가보겠습니다. 작년 기준만 보면 1심 종결, 즉 행정소송으로 간 거죠. 거의 1년인 거죠. 재심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처리 건수인데요. 재심 사건이란 말은 중노위에서 판정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 종결까지 도합 합표 봤더니 거의 2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갈 때는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까 근데 중노위랑 진노위 살펴보셨잖아요. 요 전 단계인 행정소송 전 단계에 가보면 권리구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주 매우 신속하다. 그리고 분쟁 종결률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초심에서 다 종결된다. 연도마다 살펴보시면. 그리고 행정소송 가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거의 95%가 다 중노위 노동위원회에서 다 결정된다. 초심 진노위랑 중노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사건도 처리될 때 조정 성립률은 아까 살펴보셨고, 그죠? 한 50% 정도 되는 거고, 불성립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겠죠. 많고요. 그래서 이제 파업으로 가시는 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시 교섭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취하 합의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사건으로. 취하됐지만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조정사건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현황에서 보면 아까 인정 처리 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봤으니까 생각보다 인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화해율이 높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권리구제율이 약 60% 정도 된다는 거. 아까 한번 살펴보셨고.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 한번 보면 조금 다르죠. 화해가 많지 않아요. 화해가 많지 않고 비율은 차지하지만 기각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 처리 건수는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복수노조 처리 건수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섭 대표 결정하시는 것도 좀 많고 교섭 요구권도 많지만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의미는 있지만 공정대표 의무 위반 건수가 요즘 제일 많다. 초심, 재심 따지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것들이. 그리고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사실 요때 조금 더 많았었다. 이때 좀 많았었다. 근데 점점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노동 사건들의 어떤 것들이 있고 노동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 유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통계를 살펴봐서 그 통계상 도대체 인정률은 어떻게 되고
그게 도대체 건수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냥 넘어가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건데 이걸 보고 뭐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십니까? 이건 뭐 이쪽은 전이죠, 전. 이쪽은 전. 약간 낙지 부추전 같아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낙지 맛있어 보이네요. 요걸 이제 뭐 표현해보면 어떨 걸까요? 전이긴 전인데 이제 절반이 없네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인데 삶의 반전. 삶의 반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도 어떻게 보면 여러 계기가 있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조합 활동이 삶의 반전이 되도록 우리가 즐겁게 혹은 의미 있게 삶의 반전을 노동조합 내에서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집단적 노동사건 사례 보면 보통 아까 부당노동행위하고 심판사건인 뭐 구제신청 사건들 뭐 징계나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들은 같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즉 이분이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일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조합원이거나 조합의 간부여야 하는 거죠.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부당전보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청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즉 승진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승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전보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신청인은 주장한 거겠죠. 근데 판단도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즉 전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보를 통해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고 분호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분호까지도 즉 둘 다 이긴 거죠. 부당전보도 맞다. 부당노동행위도 맞다. 이거는 완승이죠. 완승. 완승인 겁니다. 완승. 여튼 승진 인사 발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분이 대의원인데 원거리 발령을 통해서 조합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증을 하고 이 정보 발령의 정당성이 정보 발령은 필요성하고 불이익을 살펴보거든요. 즉 회사에서는 필요성 즉 이 사람을 정보 발령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쪽 정보 발령이 됐을 때 급여나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오히려 급여가 늘어나거나 뭐 혜택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더 크면은 부당정보 발령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건도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것도 똑같이 부당노동 행위인데 근로시간 면제자 즉 근면자죠. 근면자는 원래 원칙상 동일 직급의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사용자가 좀 과하게 지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동종의 근로자랑 근면자랑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해야 돼요. 아주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그죠? 직급 혹은 연차에 비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높다. 그럼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공격했겠습니까? 이거 분으로 누가 신고했겠습니까? 복수노조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평가상의 불이익과 부당노동행위네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많지 않아요. 사례도. 그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집단 간에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대단히 분석적인 툴을 가지고 인정받은 거예요. 계량적 통계 분석인 T-테스트 이게
신뢰도 분석일 거예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요 결과 변수인 불이익, 즉 차별이 있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낸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정받은 케이스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19년 정도에 있었던 평가를 가지고 승신심사에서 굉장히 비조합원이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모수를 구분해서 승진과 평가 결과와, 즉 평가 결과에서 승진으로 이어졌을 거니까 요거의 의미가 여기랑 여기랑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불이익이 있다. 두 사이에 통계 분석상의 차별이 인정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재밌죠? 이런 사안들은.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인데 아까 강조 드렸어요. 너무 많다. 요즘 사무실 제공은 뭐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거의 100% 사무실 제공을 안 했다. 뭐 너무 소수 노동조합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무실에 대한 제공에 대해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그죠?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조합 사무실은 교섭대표 노동조합만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건 사측에서 시정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공간을 이만큼 쓰던 거를 파티션을 나눠서 분리해서 쓰라고 사측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측은 노동위원회에서 이거 사무실 줘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공간이 있다면 분리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측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회사는 여기 본사에 조합 사무실이 있어요. 교대 노조겠죠. 그런데 본사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여기 옆에 구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제2 노동조합은 이쪽으로 사무실을 구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사측에서. 뭐 불합리하긴 하지만 안 구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좀 적겠죠. 근데 사업장이 여긴데 엄청 멀리 구해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3개월 내에 시정 신청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이것도 거의 100%입니다. 의견 수렴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 즉 두 가지가 들어왔네요. 소수 노동조합한테 단체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이건 시정명령 나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전혀 안 했어요.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드릴게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이만큼입니다. 2년 했고, 요 사이에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여기 전체 조합원이 100명인데 이때 여기서 50명 가져갔어요. 제2 노동조합에서. 그러면 이때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제2 노동조합에서 야 우리 50% 줘. 2000시간 받던 거 1000시간 줘. 가능합니까? 요구? 그건 안 됩니다. 유효기간까지는 지켜줘야 되고 이때부터는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요구할 수 있고, 사측에서 이런 공정대표 의무 위반 안 걸리려고 하면 단협 체결 전이라도 사측에서 일부 시간 배분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결국은 시정 명령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단체 체결되면 당연히 여기에 5대5 정도로 비율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 차별인 건데 소수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임금협약 내용상의 효과를 봤더니 유독 소수 노동조합원에게만 급여에 대한 불이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상 보면 이런 거죠.
소수 노동조합원의 임금협약에 대한 효과를 적용해 봤더니 다수 노동조합은 임금이 올랐어요. 예. 근데 소수 노동조합은 전체 다 해봤더니 약 19만 원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감소한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 공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측한테 받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구할 거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안 주거나 일부만 주거나 예, 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줘야 돼요.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는 해줘야 된다. 적어도 면피를 위해서 다수 노동조합에서는 공유를 해야 하고 소수 노동조합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유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되고 이게 관행이 되도록 만드셔야죠. 예, 그래서 다 받으셔야 돼요. 예,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의견 수렴하고 근면 시간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예,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의견 수렴 이거 들어가죠. 단체협약 임금협약서 제공 자체도 늦게 했죠. 예, 그리고 근면 시간 전혀 배분 안 했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엮여서 여러 개, 한 개 가지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 안 걸고 한 두세 개씩 겁니다. 그럼 거의 다 이런 것들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을 또 가져와 봤는데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거, 즉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왔어요. 1노조 들어왔고 2노조 들어왔고요. 근데 1노조한테는 단체협약 체결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2노조는 아예 배제한 거예요. 교섭협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한 거죠. 아예 찬반 투표를 묻는 제도가 없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찬반 투표를 묻는 제도가 이 조합에는 있었고 이쪽에는 아예 묻지 않은 거예요. 아예 배제한 거죠. 아예 배제. 그럼 사실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다 들어온 노동조합이니까 이쪽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쪽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직종차별인데 직종을 달리 조합원 가입 자격을 뭐 설정한다거나 직종과 다르게 어떤 직종은 상품권과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른 노동조합하고 협의 없이 진행한 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직에 대해서만 조합 자격을 인정한 점 그리고 상품권 학자금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해서 여기만 받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제1노동조합, 즉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걸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2노동조합은 아예 안 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야 사실은 제1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력이 강화가 되는데 그럼 제2노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1노조로 가죠. 그러니까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도가 있는 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예요. 그러니까 제1노조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죠. 아이씨, 우리가 투쟁한 결과인데 왜 제2노조랑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2노조 입장에서는 야, 얘네 혼자 다 해먹네. 우리는 야, 전혀 없네. 혜택이 없네. 이렇게 되면 제2노동조합에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을 알아요. 우리가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걸 조합끼리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야 하고 같이 따내야죠. 같이 따내는 걸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이게 아주 첨예했던 사건입니다. 100명 대 99명이었어요. 즉 한 명 차이. 한 명 차이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 한 명의 차이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 이게 요렇게. 그러니까 신청 외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라는 말은 신청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가져오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정했던 데가 맞다. 한 명 차이로 더 많았던 거예요. 예.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조합원이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조합원 수를 따지는 시점은 언제냐면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 교섭 노동조합 요구 확정 공고문을 부착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 부착 시점 전에 조합원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만 되는 거죠. 그때의 숫자가 진짜입니다. 그 숫자를 오픈하는 거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서. 아니, 교섭대표 결정과에서 다 비교해서 결정해 줍니다. 참 재밌는 사건인데 이제 피를 말리는 사건일 수도 있죠. 한 명 때문에. 아이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이제 됐네요. 아까 그 삶의 반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이제 개별적 사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재미삼아 요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예. 계란 한 판에 몇 개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6줄. 딱 30살이죠. 제 나이랑 비슷한데요. 예, 아니 뭐 제가 14년 전에 제 나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 계란 한 판에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정답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한 계란 없다. 예. 조합 활동도 우리가 한 계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없고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한계는 없습니다. 또 본인의 발전에도 한계는 없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강의하는데 예. 한 계란 없게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시간적 한계가 있네요. 예. 자, 재미도 뭐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저의 한계네요. 예. 예.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적 사건 살펴보고 강의는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5명이 노동사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심판사건에 있어서 해고나 부당 징계 등을 다툴 수 있는 기준이 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예. 미용실이었던 것 같은데 5명이 안 되니까 구제 신청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신청할 요건 당사자 적격에서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떤 처분을 내리냐? 각하됩니다. 각하. 네. 각하는 실제 애고의 당부당을 내용상 판단하지 않고 요건이 안 되니까 우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각하입니다. 요거와 상반되는 건 약간 기각이죠. 기각. 기각은 신청 요건은 따져봤더니 돼요. 그런데 내용상 살펴봤더니 이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내리는 거고 내용상 살펴봤더니 맞아요. 부당해고나 부당정직이 맞아요.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합니다. 인용. 인용. 이렇게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권자나 해고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인사권자는 대표자입니다. 개인회사는 사용자,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 뭐 재단이면 재단의 이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대표이사, 학교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 총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고 절차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는. 근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거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절차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 불비로 바로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계해고 관련된 거에서는 핵심이 해고 사유도 중요한데요. 해고 사유가 이만큼 있으면 죄값도 이거에 맞게끔 징계를 결정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고 사유는 이만큼인데 징계 결정은 더 무겁게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양정과다입니다. 양정과다. 양정과다.
그리고 양정을 살펴볼 거는 징계 규정에서 어느 정도 양정에 대한 표를 경할 수도 있고요. 과거 사례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 판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양정에 대한 종합고려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양정의 부당성이라는 말은 이 균형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징계에서 양정 충족이 된다는 거는 절차, 사유, 징계 양정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고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익위원들도 어려운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양정과다 즉 사유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사건에서 이기기 수월하고요. 절차 위반이라고 하면 더 이기기가 수월합니다. 노동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양정 여기는 충족이 되고 양정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주장 논리가 매우 단단해야 그리고 입증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충이 돼야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양정 과다 부분이네요. 이거는 양정이 과하다고 한 거죠. 징계 양정이 과도해서 부당하다. 네. 무단결금 및 무단조퇴 외출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당시에 무단결금 및 무단외출에 대해서 무단이라는 게 아마 키워드였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건 무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습도박 같은 경우도 사용자는 33회라고 하는데 실제 인정하는 건 5, 6회였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노동자 측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경영상 해고는 아시겠지만 4단계 근로기준법 24조의 4단계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얼마나 했냐. 네. 그리고 근로자 대표 그리고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이죠. 네. 와 나름의 기준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그리고 선발에 따른 나름의 방법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그 노동조합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는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4단계를 진행해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얘랑 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의 필수적 요건이고 여기 근로자 대표하고 선정 기준하고 그리고 대상자 선발에 따른 방법에 대한 협의 그리고 50일 전 사전 통보 그렇게까지 추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사측에서는 해줘야 요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려는 추세입니다. 많이 하려는 추세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통보 부분 있죠. 50일 전 통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법원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총 사건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어요. 노동사건에 대한 종류. 뭐 조정사건도 있었고, 심판사건도 있었고,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있었고, 공동대표 의무 위반도 있었고, 뭐 지역적으로는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한 명의 차이가 있었던 교섭대표 노동조합, 과대노조 선정에 대한 거 있었고요. 또 개별적인 사건 사례들 그리고 집단적인 사건 사례들 살펴봤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숫자 나왔지만 노동위원회 통계들 도대체 어떤 비중으로 한번 16,000건 정도 되는 것 중에 도대체 사건이 어떤 게 좀 많은지 심판사건이 많았고 조정사건도 그 다음 이어갔고 분호사건은 굉장히 적었다는 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과반수 노동조합 즉 우리가 다수 노동조합일 때 소수 노동조합일 때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겠지만 결국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늘어난다는 건 사측에서는 그렇죠. 노조끼리 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갈등으로 가지 마시고 할 건 하고 의견 받을 건 받고
뭐 사측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우리 다수 노동조합 눈치 보면서 사무실도 안 주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안 준다고 우리 핑계를 대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측에서 줘야 되는 문제고 다수 노동조합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매너 있게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뭐 제가 1시간 남짓, 딱 1시간 넘겨서 강의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제가 뭐 2가지 재미삼아 말씀드린 한계란 없다. 그리고 삶의 반전을 조합 내에서 찾아라. 이렇게 하고 아까 나무 그림하고 배 그림 보여드렸듯이 한 배를 탔고요. 저희가.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살 날 없다. 바람살 날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면 세. 아니면 세니까 뿌리를 조합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얘기 듣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향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2023년 하반기 교섭 임금 단협 많이 중이실 텐데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